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1인 연구소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를 운영 중이고,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재활센터 이용자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은 목소리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유튜브 채널이 좀 더 활성화되면 자주 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MBC에서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공중파를 통해 최초로 대중에게 사이코 드라마가 소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은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TV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사이코 드라마 당신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음을 알리고, 대본 중심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심리극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서 사이코 드라마는 정신과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됩니다. 출연하는 치료진은 그대로지만 주제와 주인공은 매 회마다 바뀝니다. 치료진은 핵심 주인공인 정신과 의사 2명이 항상 등장합니다. 남자 의사는 이정길님, 여자 의사는 송옥숙님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라고 부르는 간호사 겸 연기자 2명 또한 사이코 드라마 장면에 항상 등장합니다. 남자 간호사는 조영기님, 여자 간호사는 한예경님이 출연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2화는 심리극 장면이 없어서 제3화를 소개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 등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은 동우라는 이름의 고2 남학생입니다. 동우의 여자친구로 강수연님이 출연했습니다. 드라마 초반 동우는 긴장한 모습으로 방에 있다가 퇴근 후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소리 지르고 물건을 때려 부숩니다. 이 일로 동우는 부모와 함께 정신과 외래를 방문합니다. 부모는 동우가 결석도 잦았고 집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다고 의사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동우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동우는 정신과 전문의와 개별 면담을 통해 프로야구를 좋아하고 TV로 야구 중계방송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임을 알게 됩니다. 두 의사는 심리검사 결과 동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재된 충동을 조절하는 자아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불안정하고 히스테리컬한 점이 있는 어머니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나눕니다. 동우는 공부하기 위해 독서실을 오가다가 우연히 정미라는 또래 여자아이를 알게 되면서 부모 몰래 만나왔습니다. 정미는 가난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동우는 정민의 동네에서 데이트하다가 시비를 거는 불량한 청소년들과 싸우고 경찰서에 갑니다. 이 일로 동우는 정신과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한 동우는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하면서 부모 몰래 만나고 있는 정미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우가 왜 결석도 잦았고 집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는지 밝혀집니다. 이제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 사이코 드라마 장면을 다룬 대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단어를 수정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본을 보아주시고 제 목소리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장면 강당. 환자들이 모여있고 남자 간호원 앞에 나와 선다. 연기자. 자, 우리 다 같이 합창합시다. 무슨 노래 할까요? 여환자. 제이에게. 연기자. 제이에게? 좋습니까? 환자 중 앞좌석에 동우 앉아있다. 여의사 앞에. 연기자. 좋아요. 제이에게. 하나, 둘, 셋, 시작.
노래 1절 신나게 합창하는 환자들. 노래하는 동안 의사가 부모 데리고 들어온다. 노래 끝나고 앞에 의자에 동우와 연기자 서 있다. 연기자: 자, 먼저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하고 싶은 사람 또는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동우: 어머니요. 뒤에 어머니 얼굴. 여의사: 어머니요. 뭐하니 너? 동우: 책 봐요. 여의사: 어머니요. 무슨 책? 너 이런 소설책 읽지 않니? 공부하지 않고 이런 건 왜 읽어? 동우: 소설도 공부되는 거예요. 여의사: 어머니요. 얘 봐,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공부는 안 하고 소설책을 봐? 너 맨날 1, 2등 하다가 요즘은 성적이 떨어지잖아. 정신 좀 차려. 내년이면 학력고사 쳐야 돼. 동우: 알았어요. 어머니의 얼굴. 여의사: 어머니요. 뭘 잘했다고 큰소리 치고 그래. 이번 시험에 너 1등 못하면 끝장이야. 동우: 제발 1등 좀 그러지 마세요. 연기자 등장한다. 연기자: 아버지요. 여보, 왜 그래? 아버지의 얼굴. 여의사: 어머니요. 얘가 글쎄 공부는 안 하고 소설책 보고 있어요. 연기자: 아버지요. 이리 내놔. 이건 무슨 책이야? 파리대왕? 무슨 이따위 책 읽고 있어? 동우: 노벨상 받은 책이에요, 아버지. 연기자: 아버지요. 노벨상이 네 성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파리대왕이고 모기대왕이고 간에 백석 우승. 이런 건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봐. 넌 우리 집의 장남이자 외독자야.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 공부 못하면 우리 집은 망해. 여의사: 어머니요. 너 대학 떨어지면 엄마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 쳐들고 친구 만나겠니? 연기자: 아버지요. 내 체면도 생각해야지. 너도 나고자가 돼. 동우: 아버진 절 너무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의사의 지시. 연기자가 동우의 위치로 바뀐다. 의사: 학생이 아버지 역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돼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연기자 의자에 앉으면 동우 어색한 몸짓. 연기자: 동우 역. 저도 공부할 만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진 저희들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세요. 나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나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꾸만 잡념이 생겨요. 동우: 아버지요. 난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몰랐다. 하지만 학교 성적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인생이 중요한 거지. 어머니의 얼굴. 시선 마주치는 부모와 의사. 연기자 동우 역. 그럼요, 아버지. 동우: 아버지요. 잘해봐. 학과도 꼭 법대나 경제과가 아니래도 네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라. 여의사: 어머니요. 여보,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동우: 아버지요. 우리 동우 바보 아니야. 스스로 공부할 건 하고 당신이 1등 자꾸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당신 늘 그러잖아. 시험 문제 2개, 3개, 5개. 많이 틀릴 때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고.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의 얼굴. 여의사: 어머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우: 아버지요. 자유스럽게 공부하도록 내버려둬요. 집에서 잔소리하니까 집을 나가버리고 싶은 거라고. 어머니의 얼굴. 의사의 지시 따라 역할을 바꾼다. 의자에 앉는 동우. 연기자: 아버지요. 더 말 안 할 테니 내 스스로 능력껏 알아서 공부해라. 동우: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얼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여자의사 나가면 여자간호사 들어온다. 여간호사 정미. 뭐하니 너? 동우: 공부해. 여간호사 정미. 놀러 가지 않을래? 노는 거 좋아하지 않니? 공부해서 뭐하니? 동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 동우 일어선다. 여간호사 정미. 그런데 나 왜 만나자고 했어?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동우:
너 요즘 다른 남학생 만난다는 소문 들었어. 여간호사 정미. 그럼 어때? 동우. 말도 안 돼. 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난다는 거 용서 못해. 여간호사 정미. 얘 봐. 내가 네 거니? 동우. 넌 나하고 결혼해야 돼. 여간호사 정미. 어머, 너 미쳤어? 너 몇 살인데 결혼해? 동우. 난 책임 있어. 여간호사 정미. 무슨 책임? 동우. 넌 나 때문에 남자를 알게 됐잖아. 아버지 어머니의 놀란 얼굴. 의사의 얼굴. 여간호사 정미.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동우. 너하고 결혼해야 돼. 33번 장면 공간. 여간호사 정미. 어떻게? 너 대학 간다며? 군대도 다녀와야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너만 기다리라고? 우윳빛 유리통에 환상으로 나타나는 동우와 정미의 포옹 장면. 오디오 점점 에코로 변한다. 무지갯빛으로 환상적 조명. 동우 강하게. 어떻게 하든 너는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여간호사 정미. 얘 내 걱정 말고 우리 헤어지자. 현실적으로 우리 결혼하는 거 불가능해. 나이도 어리고 부모님이 허락 안 할 거야. 동우. 부모 상관없어. 여간호사 정미. 나를 사랑하니? 진짜로 얘기해봐. 아니면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측은해서 그러니? 동우. 불쌍해. 널 동정해. 여간호사 정미. 난 동정받고 싶지 않아. 난 혼자 언제든지 살 수 있어.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난 남자친구들 너 말고도 있어. 동우. 안 돼 그건. 넌 내가 첫 남자잖아. 34번 장면 강당. 동우. 난 너 때문에 집에서 돈을 훔쳤어. 여간호사 정미. 병원에 가라고 준 돈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의사의 얼굴. 얼굴들. 동우 떨며.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나도 양심이 있어. 여간호사 정미. 사실은 말야 난 네가 처음은 아니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동우. 뭐라고? 발작 일으키며 여간호사에게 달려든다. 연기자 뛰어와 말려 뜯어낸다. 환자들 웅성웅성. 환하게. 의사 불 켜고 지시. 놀란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 의사의 얼굴. 끌려나가는 동우. 이제 흔들리는 나무 사이코 드라마 장면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두 의사는 동우가 충동을 이겨내는 자아 기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동 조절을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우울증과 죄악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까다로운 성격이라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행동을 시키면 거짓말을 못할 테니까 사이코 드라마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심리극 진행을 했던 병원에서는 대부분 심리극 주인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심리 상태와 표현 능력을 충분히 살펴보고 입원 후 어느 정도 병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안정적인지 확인하고 주치의와 논의한 뒤 다른 사람의 심리극을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주인공 동우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 심리극은 대체로 주 1회 진행됩니다. 주 1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동우는 아마도 한두 번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동우를 사이코 드라마 주인공으로 결정한 두 의사는 의사로서 종합적인 판단하에 사이코 드라마 주인공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동우가 사이코 드라마 주인공으로 지정된 것은 진실을 털어놓게 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진실을 말하게 하는 심리극 연출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강당에서 남자 간호사의 인도에 따라 모두 제2에게를 합창합니다. 합창을 심리극 웜업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1993년 고대 구로병원 정신과 심리극에서 전공의 1년차 선생님이 심리극 웜업으로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흔들리는 나무에 나오는 심리극도 미리 주인공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예정된 주인공을 위한 웜업을 미리 준비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합창이 웜업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미리 주인공을 정한 상태에서 심리극을 진행해야 한다면 주인공의 충동 조절과 관련된 문제를 감안해서 심호흡을 연습해 본다든지 차분하게 자신의 의사를 말해보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중자 기법을 통해 자신의 양가 감정을 다루어보는 연습을 통해 돌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동 문제에 대처하는 연습을 웜업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1화 애정의 꽃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도 심리극 주인공의 가족이 몰래 참관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의 인도를 받아 부모가 함께합니다. 이 장면은 작가의 상상력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1화 애정의 꽃에 이어서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서도 심리극 가족 참관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효과적인 심리극을 위해 가족을 참관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대상 심리극에 가족이 참관하는 병원을 알고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합창이 끝나고 주인공 선정 과정 없이 곧바로 주인공과 보조자가 무대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보조자는 주인공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주인공은 어머니라고 답하고 곧바로 여자 의사가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자의 대화로 연극이 진행됩니다. 엄마는 주인공이 소설책 읽는 것을 지적하고 1등을 강조하면서 공부하라고 잔소리합니다. 주인공은 1등 좀 그만 말하라고 대꾸합니다. 이때 아버지 대역이 등장해 엄마 편을 들고 주인공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합니다. 주인공이 아버지 대역에게 아버지는 절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남자 의사가 역할 바꾸기를 지시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할 때 주인공에게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도 물어보고 어디에서 무슨 일로 만나는지도 물어보고 엄마 역할은 누가 도와주시면 좋을지 물어보면서 심리극 장면 설정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엄마요. 어디에서 만나는 것으로 할까요? 제 방이요. 무슨 일로 만나는 것으로 할까요? 소설책 읽지 말고 공부하라고. 네, 그럼 엄마 역할은 누가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저기 계신 의사 선생님이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확인하고 더 이상의 설정 없이 자연스럽게 부모 자녀 간 갈등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주인공과 보조자들의 뛰어난 호응과 즉흥 연기가 돋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조자로 등장한 여의사가 주인공의 감정이입과 즉흥 연기를 잘 이끌어낼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심리극을 진행할 때 상대 역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인공에게 상대 역의 캐릭터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역할 바꾸기 기법을 사용해 주인공에게 직접 상대 역을 연기해서 캐릭터를 대신 표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인공에게 잠시 연출가 역할을 맡도록 해서 대역 배우에게 연기 지도를 부탁합니다. 역할 바꾸기를 통해 아버지 역할을 맡은 주인공은 잠시 어색한 몸짓을 보였다가 아버지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합니다. 역할 바꾸기 기법은 주인공이 아버지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 심리극에는 한 번 나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되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성적보다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준비할 때 유망학과가 아닌 좋아하는 과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엄마 대역이 아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어떡하냐고 주인공에게 말하자 아버지 역할을 맡은 주인공은 우리 동우는 바보가 아니다.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1등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잔소리하니까 동우가 집을 나가버리고 싶은 거라고 아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역할 바꾸기 기법을 거쳐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주인공 동우는 더 말 안 할 테니 내 스스로 능력껏 알아서 공부해라 라는 아버지 대역의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자연스럽게 등장인물들이 교체되면서 무대는 주인공과 여자친구의 대화 장면으로 바뀝니다. 주인공이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의 본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바램이 담긴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하게 된 것은 의사가 역할 바꾸기를 지시하면서 주인공에게 아버지가 되어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한 말을 주인공이 곧바로 따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거했을 때 별다른 설명 없이 역할 바꾸기를 시도하면 대체로 상대의 캐릭터를 비슷하게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재연 장면을 진행할 때 역할 바꾸기 기법을 사용할 때 먼저 주인공에게 상대방의 역할이 되어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맞은편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 보조자는 주인공의 연기를 관찰하고 다시 역할 바꾸기를 하면 보조자는 상대방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기하고 주인공은 좀 더 감정이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조자가 상대방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주인공에게 직접 확인받으면서 상황에 따라 주인공에게 상대방이 다른 모습, 다른 태도로 연기하면 어떨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혹은 주인공이 먼저 상대방 대역이 조금 다른 모습, 다른 태도로 연기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에게 평소 무뚝뚝하게 대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을 재현하다가 진행자가 주인공에게 먼저 아버지가 좀 더 다정다감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좀 더 다정다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무에서는 주인공 아버지가 주인공의 연기를 통해 아들을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대하면 좋을지 확인할 수 있었기에 역할 바꾸기 기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부모가 아들의 심리극을 몰래 참관하는 것보다는 가족 치료나 가족이 함께하는 역할극 혹은 가족을 위한 심리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서 관객은 사이코 드라마에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고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관객 앞에서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가족 문제를 노출할 필요 없이 준비된 심리극 진행자와 보조자 그리고 주인공과 가족이 안전한 공간에 모여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연극적인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를 은밀하게 심리극 참관시키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런 식의 참관을 내담자가 알게 되면 내담자의 불안이나 의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 가족과 치료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리 주인공이 정해지고 가족 참관이 이루어지는 것이 드라마 속 병원 심리극의 관례라면 관객으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다른 환자들을 통해서 가족의 은밀한 참관이 소문났을 것 같다고 상상합니다. 정리 역할을 맡은 여간호사는 왜 불렀냐고 동우에게 물어보고 동우는 다른 남자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결혼해야 한다, 너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진 것 같습니다. 동우가 곧바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아 여간호사의 연기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화면은 단둘이 은밀한 장소로 바뀌고 정미 대역은 동우에게 현실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고
너 말고도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무대로 돌아온 동우는 정미에게 너 때문에 집에서 돈을 훔쳤다고 말하고 정미는 병원에 가라고 준 돈이라고 묻는데 여기서 병원은 산부인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미는 동우가 첫 남자는 아니고 성관계는 전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동우는 발작을 일으키며 정미대역을 맡은 여간호사에게 달려듭니다. 부모는 놀란 얼굴이고 동우는 치료진에게 끌려나갑니다. 이 대사는 흔들리는 나무에서 인상 깊었던 두 대사 중 첫 번째 대사입니다. 하필이면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1화 애정의 꽃에서도 여자 간호사가 주인공을 자극하는 대사를 했었는데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서도 여자 간호사가 주인공을 자극하는 대사를 합니다. 대본에서 정미가 이런 말을 동우에게 직접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만약 이 대사를 간호사 혼자 구상하고 시도했다면 주치의와 논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주인공을 자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의도적으로 자극한 사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리극전 진행자는 치료진에게 독단적인 치료 행위를 조심하도록 공지하고 다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무색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35번 장면에서는 남자 의사가 충격이 크겠지, 굉장히 힘든 역을 해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는 흔들리는 나무에서 인상 깊었던 두 대사 중 두 번째 대사입니다. 주인공이 심리극에서 굉장히 힘든 역을 해낸 것은 주인공 동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리극 연출을 맡은 남자 의사가 설정하고 여자 간호사가 충격적인 대사를 했기 때문에 동우는 큰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힘든 역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무섭게 느껴집니다. 치료진은 왜 심리극 시간에 이런 장면을 연출했는지 주인공과 주인공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사의 대사를 보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생긴 긴장의 축적이 복합돼서 충동조절 장애로 나타나는 것 같군요가 보입니다. 아마도 심리극을 통해 이런 추측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심리극에서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노출될 만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나무 대본을 살펴보아도 주인공 동우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두 의사는 동우의 부모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이 심리극을 기획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본 하단을 보시면 대사가 좀 더 있습니다. 남 의사는 주인공 동우가 스스로 정미와 결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여의사는 어떻게 확인시킬 것인지 물어봅니다. 남 의사는 김정미라는 여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인공 동우의 치료를 위해 여자친구를 찾아내려는 의사들의 사명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동우는 병원에 면회온 정미를 만나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강렬하고 강력한 직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후반부에 해당되는 쉐어링과 프로세싱은 여기에선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쉐어링이 빠져서 많이 아쉽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서 사이코 드라마가 차지하는 분량은 대본 기준으로 전체 45페이지 중에 8페이지, 약 18% 정도입니다. 저는 1991년부터 심리극을 접해왔고 심리극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 나온 사이코 드라마는 제1화 애정의 꽃과 마찬가지로 준비된 완벽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의사는 주인공의 충동 문제를 다루고 부모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심리극을 계획했고 완벽하게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자들의 뛰어난 연기 덕분에 부모와 평소 대화하는 주인공의 모습, 이상적인 아버지를 연기하는 주인공의 모습,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부모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주인공 선정부터 진정제 투입까지 정신건강의학과를 배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이코 드라마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사이코 드라마 디렉터로서 흔들리는 나무의 주인공 동우를 심리극 무대에서 만난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동우가 사이코 드라마 주인공을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우를 사이코 드라마 주인공으로 만나면 제가 많이 물어보고 많이 경청하면서 심리극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인공 스스로 비밀을 다루고 싶은 의사를 보이면 비밀을 모두 다 노출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 노출의 범위를 설정하고 극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극을 통해 주인공의 비밀을 캐내려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관객 참여를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등장하는 남자 의사의 진행 방식과 비교한다면 저는 비능률적인 심리극 진행자입니다. 저는 치료진에게 가족 치료나 가족이 함께하는 역할극 혹은 가족을 위한 심리극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우를 병동 심리극의 주인공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저는 남자 의사가 다루지 않은 두 가지 이야기를 고려해서 심리극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 초반에 어머니가 언급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형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심리극이 끝나고 의사들이 언급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이 두 가지에 관심이 갔습니다. 짧게 지나간 이야기였지만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우의 내면에 내재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의도적인 심리극 장면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동우가 먼저 무대 위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리고 심리극 주인공을 경험하기 전에 치료진에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그때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사이코 드라마가 끝나고 대본상으로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어떤 남성이 동우가 폭력으로 연행되었던 파출소에 방문하여 경찰에게 명함을 주면서 신경정신과에서 심부름 나왔다고 신분을 밝히고 정미의 집 주소를 알아냅니다. 남성은 정미의 집에 방문해 동생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납니다. 그래서 정미가 일하는 다방에 찾아가 차 배달하고 돌아온 정미를 만납니다. 정미는 병원에서 여의사를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동우를 위해 헤어질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여의사는 병원에 온 김에 동우를 만나 솔직하게 얘기해 주라고 합니다. 정미는 동우에게 면회 가서 이별을 알린 뒤 병원을 떠납니다. 동우는 훌쩍이며 웁니다. 동우는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퇴원합니다. 부모는 동우에게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동우는 활짝 웃으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팔을 잡고 귀가합니다. 남자 의사는 시청자를 향해 자녀의 장래를 위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자라나는 새싹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진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는 어떤가요? 라고 말하고 끝납니다. 부모에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이 세상에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진정한 치료일까요? 환자의 치료를 위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환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지나친 자극과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환자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심리극 주인공은 어떤가요? 저는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 대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의료윤리의 4대 원칙인 자율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중에서 자율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천연합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장으로 계신 황승주 선생님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자율존중의 원칙, 의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를 위해서, 하지만 환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검사나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에게 유익되는 것이라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자의 결정 능력이 없거나 무의식 상태, 정신질환, 미성년자 등 그럴 만한 시간 여유가 없는 응급 상황일 때는 대리인의 동의나 의료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이코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의 동우는 자율성이 보장된 치료를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심리극을 하기 전에 치료진은 동우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는지, 동우에게 동의를 구했는지 의문입니다. 동우에게 유익한 것이라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동우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손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우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입원했고 미성년자이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도 아닙니다. 흔들리는 나무 속 치료진은 동우에게 자율존중의 원칙을 지켰을까요? 악행금지의 원칙,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위도 금하는 원칙이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선서에서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돕는 데 의술을 사용하고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데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하게 하였다. 사이코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의 동우는 부모, 환자들과 치료자들 앞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진에 의해 프라이버시를 강제로 노출당했고 발작을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나무 속 치료진은 동우에게 악행금지의 원칙을 지켰을까요? 선행의 원칙. 선행이란 친절하고 사려 깊고 이타적인 행위로 악행금지에 비하여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원칙이다. 의무적인 면으로만 보면 안 해도 되지만 윤리적으로는 적극적인 선행을 행해야 마땅한 것이다.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저는 사이코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 등장한 치료진들이 심리극에서 주인공 동우의 프라이버시를 노출시켜서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심리극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미를 직접 병원으로 데려와 동우를 만나게 하여 이별을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나무 속 치료진은 동우에게 선행의 원칙을 지켰을까요? 흔들리는 나무에 나오는 사이코 드라마는 준비된 완벽한 드라마일 뿐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계산된 충격요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의사의 계획하에 동우의 여자친구를 찾아내고 병원으로 데려와 동우에게 이별을 직면하게 하는 것 또한 주도 면밀하게 계산된 충격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계산된 충격요법은 도저히 제가 기획하고 진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계산된 충격요법은 이번에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오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레노의 글귀가 하나 생각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치고 있는 벽을 부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에 문고리를 달려 노력하고 어떤 문이 열릴지 기다리는 것이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서 심리극 진행을 맡은 남자 의사는 주인공 동우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문에 문고리를 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어떤 문이 열릴지도 기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의사는 심리극과 여간호사를 이용해 동우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벽을 강제로 부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벽이 무너진 것에 반응을 보인 동우를 강제로 끌어내어 진정제 주사를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치료라고 해도 될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사이코 드라마의 창시자로 알려진 모레노는 1957년에 사이코 드라마를 이끄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측면을 깨닫고 심리극 진행자를 포함한 집단 치료자에 대한 윤리강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집단 치료자 윤리강령과 관련된 용어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출처는 아담 블래트너의 저서 액팅인 제7장이고 내용을 조금 다듬었습니다. 겸허함. 연출자의 지적 능력에 의존하는 대신 주인공의 창의력에 의존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연출자는 겸허함을 가질 수 있다. 모든 부분들이 자기들끼리 교류하도록 체계를 허용할 때 지혜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연출자는 주인공의 문제나 저항 등을 지나치게 강하게 돌파를 할 필요가 없다. 흔들리는 나무의 심리극 연출자는 자신이 설계한 대로 심리극을 진행했고 주인공의 창의력에 의존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교류의 체계를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연출자는 강하게 주인공의 문제를 돌파했고 진정제 주사를 놓았습니다. 상호성. 연출가는 주인공으로 받는 피드백에서 지침을 삼아야 한다. 첫 번째, 주인공은 보조자의 역할과 연출자의 지시를 교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연출가는 집단원들에게 진행 과정을 평가하도록 요청한다. 세 번째, 연출가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저항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네 번째, 연출자는 자신의 권위적 태도를 감지하고 비합리적인 요인을 언급한다. 다섯 번째, 연출자는 극진행을 잠시 멈추고 극진행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한다. 흔들리는 나무의 심리극 연출자는 상호성을 반영한 연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언급한 상호성은 연출가의 권위를 내던지는 것이나 카리스마 유지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호성을 고려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때론 관객에게 많이 물어보고 경청하고 설명합니다. 행위와 어색함. 일반적으로 사이코 드라마의 연출자는 행위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기법으로 지나치게 기교 부리려 노력하는 함정은 피해야 한다. 때로는 어색함을 허용하는 것이 잔꾀를 부리려는 시도보다 낫다. 흔들리는 나무의 심리극 연출자는 심리극과 보조자를 활용한 의도적인 자극을 통해 동우의 행위를 이끌어냈습니다. 제1화 애정의 꽃에서도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서도 심리극 연출의 어색함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간호사가 제1화 애정의 꽃에서 6살 주인공의 모습이 되어 말했던 대사도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서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되어 말했던 대사도 주인공에게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자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여자 간호사의 대사는 준비된 예리한 대사였고 잔꾀를 부리려는 시도 그 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로 수습할 수 없다면 함부로 자극하지도 행위를 이끌어내지도 않습니다. 병적 자발성. 병적 자발성의 가장 흔한 원천 중 하나는 결과를 얻어서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연출자의 욕구에서 발생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인공의 느린 진전과 반응으로 인하여 연출자가 개인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이다. 미묘하게 죄책감을 자극하고 건너에 있는 요점에 도달하기 위해 주인공에게 말을 퍼부을 것이며 직면을 시도할 것이다. 저는 흔들리는 나무의 심리극 연출을 맡은 남자 의사에게 제가 방금 읽었던 병적인 자발성을 읽어주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직면과 관련된 사항들. 사이코 드라마의 치유 원천은 첫 번째, 내담자 자신의 행위 갈망. 두 번째, 집단의 지지. 세 번째, 사이코 드라마 과업 그 자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새롭고 창의적인 통찰이다. 그러나 내담자들은 환상을 통한 돌파를 너무 인내해야 되고 심지어 자학적이 될 수 있다. 집단은 빠른 극적 정화에 대한 욕망을 위해 서로 공모하여 자기도 모르는 새에 지나치게
주인공에게 강요할 수 있다. 예리한 해석과 직면으로 뛰어들려는 욕구를 조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연출가는 직면을 위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집단원들이 서로 미묘하게 공격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도 연출자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3화 흔들리는 나무의 심리극 연출자와 보조자들은 심리극 주인공 동우의 행위 갈망을 아버지가 되어 연기하는 것만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의 지지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과업 그 자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새롭고 창의적인 통찰은 없었습니다. 치료진은 빠른 극적 정화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의도적으로 공모하여 주인공이 진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특정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직원을 시켜 파출소에 방문하도록 하고 누군가의 주소를 탐문하도록 하고 특정 인물을 찾아내 병원으로 데려오게 해서 특정 환자의 문제를 직면시키려는 시도는 윤리적 문제, 인권 문제, 법적 문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면이 적절한 치료 방법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 학회에서 심리극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은 적 없고 외국에서 정통 사이코 드라마를 배워온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의 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이코 드라마티스트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해온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고 이드치 연구소라는 1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역할과 장면을 설정하느라 순간 제시되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정리하느라 혹시라도 주인공을 함부로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느라 다양한 변수와 시행착오를 다루느라 늘 시간에 쫓기는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